뇌로부터의 자유. 마이클 가자니가. 뇌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이유. 가끔씩 우리가 속해 있는 수십억 개의 별과 우주를 올려다보면 상당히 하찮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인간은 그렇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은 우리가 좀 더 큰 의미 있는 계획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과학에서 그리고 많은 부분은 철학에서 힘들게 얻어낸 기존의 지혜는 인생이란 우리가 부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과학자와 철학자 사이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사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현대 지식과 그 불편한 의미에 관한 몇 가지 진실이 있다. 생리화학적 뇌는 분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신을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른 물질처럼 우주의 법칙을 따른다. 인간의 뇌는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유의지가 없는 좀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정하는 바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신경계의 작용이 있은 뒤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에 대해 생각하거나 골머리를 앓을 시간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을 살면서 삶의 의미에 딱히 의문을 갖지 않는 듯하다. 우리는 삶을 살고 싶지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도 지식층에서는 어떤 굳은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믿음이란 우리가 완전히 결정된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리법칙은 물리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배운다. 우리는 그 물리법칙의 일부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심지어 우리의 의식적 자아까지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이 있다. 결정론은 물리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넘어갈 것을 요구한다.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믿었고 스피노자도 그렇게 믿었다. 양자역학자들은 뉴턴의 물질관이 양자역학으로 대체된 이후로 결정론적 개념의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해왔다. 원자와 분자의 세계에는 불확정성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선택은 빅뱅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와 동시에 다른 학자들은 원자 세계의 불확정성은 신경계의 작용과 그 신경계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람의 정신을 만들어내는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신경과학에서 가장 지배적인 생각은 뇌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뇌가 어떻게 정신을 움직이는지 밝혀지라는 것. 정신은 우연히 위를 향해 올라가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게 증명되리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물리력만이
물리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동의할 수 있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시대에 물리와 정신의 상호작용과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려면 새로운 사고의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전통을 이어가면서 정신과 뇌의 연결을 어떻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진전하고 있는 바를 내가 보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정신이 뇌를 제약하는 것일까? 아니면 뇌가 발끝에서 머리 꼭대기에 이르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일까? 참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하는 어떤 내용도 정신이 뇌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1장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 뇌의 비밀. 우리는 자신이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통합된 의식의 주체이며 거의 모든 종류의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와 동시에 비록 생물학적 기계이긴 하나 우리도 일종의 기계이며 인간이 만든 기계든 인간이라든 기계든 두 기계 모두에 우주의 물리적 법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자유의지를 믿지 않았던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두 기계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에겐 원하는 바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일까? 인간은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스스로 키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저 스스로 작동한다. 바로 이것이 수수께끼다. 우리의 뇌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병렬 구조 시스템이다. 뇌에는 결정을 내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지점과 이를 통합하는 중심이 있다. 뇌는 하루 24시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사고와 욕망, 육체를 관리한다. 수백만 개의 조직망은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개개의 병사들이 아니라 바다처럼 광활하게 뻗어있는 군대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뇌는 결정된 시스템이지 우주를 가득 채운 물리, 화학적 힘이 미치지 않는 자유분방한 카우보이가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드러난 이 같은 사실에도 나라는 존재가 자아가 그 중심에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또한 수수께끼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의 두뇌가 이룬 성과들은 우리가 목적 의식을 가진 중심적 자아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좋은 이유이다. 오늘날 인간이 가진 기술과 지식은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놀라워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원숭이의 신경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자극을 주면 그 신경 반응이 일본에 있는 로봇을 움직일 정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숭이의 신경 자극이 일본에 전해지는 속도는 자극이 원숭이의 다리에 전해지는 속도보다 빠르기까지 하다.
좀 더 가까운 곳으로 눈을 돌려 저녁 식탁을 살펴보자. 운이 좋다면 오늘 저녁 당신은 인근에서 재배한 채소와 칠레산 배,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이탈리아산 고르곤졸라 치즈와 뉴질랜드산 양고기, 아이다호산 구운 감자와 프랑스산 레드 와인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연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서로 협력했을까? 인간은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환경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반면 가장 가까운 친척벌인 침팬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인간은 끝도 안 보이는 발전을 이어가는데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는 왜 겨우 목숨이나 부지하며 살아가는지 물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어떤 동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일하게 가능한 대답은 그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우리에겐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말이다. 기원전 7세기 델피의 아폴로 신전에 새겨진 문구는 너 자신을 알라였다. 인간은 항상 정신과 자아의 본질, 인간이 조건에 흥미를 느끼고 골몰해왔다. 이런 호기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소파에 누워있는 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기원전 5세기에 히포크라테스는 마치 현대의 신경과학자처럼 이렇게 적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웃음과 활력, 슬픔과 비탄, 실망과 애통함은 오직 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뇌를 통해 지혜와 지식을 얻고 보고 들으며 무엇이 정당하고 부정한지, 좋고 나쁜지, 달고 고약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뇌라는 기관이 우리를 미치고 망상에 빠뜨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는다. 이 같은 뇌의 작용을 설명한 히포크라테스의 메커니즘은 비록 계략적이긴 하나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이 메커니즘에 대한 해명은 과학의 몫으로 남겨졌다. 호모 사피엔스로 가는 길. 화석 인류학자들은 현대 인류와 침팬지가 5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 어느 시기에 살았던 조상을 공유한다고 말한다. 그러다 기후변화로 식량 공급에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를 비롯한 어떤 이유로 이 계통이 갈라지게 되었다. 몇 차례의 잘못된 시작과 분화의 실패를 겪은 후 한 계통은 침팬지로, 다른 계통은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이 계통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인류이긴 하지만 우리 전에도 많은 종류의 인류가 있었다. 이들 인류에 대한 화석이 적은 양으로나마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모든 동물종이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는 해도 모두가 거의 같은 분자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자연 선택이란
동일한 원칙 아래 진화해 왔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뇌는 어떻게 다른지, 또 다른 동물들끼리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양이나 질이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종류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훌륭한 심리학자로 오랜 세월 침팬지에게 언어를 가르치려 했던 데이비드 프리맥은 동물과 인간이 지닌 능력의 유사성을 입증하면 자연적으로 이런 의문이 생긴다.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유사성과 동질성을 혼동하는 일을 막아줄 것이다. 프리맥이 강조하는 커다란 차이점의 하나는 다른 동물들의 능력은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동물종은 각각 극히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능력들은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사용된다. 반면에 인간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가르친 기술은 대개 다른 기술로 일반화된다. 간단히 말해 가르침과 배움이 일반화된 것이다. 다른 동물처럼 인간 또한 능력이 핵심이 되는 요소는 특정한 방향으로 적응하며 진화했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통해 갈고 닦은 고도의 능력을 그 어떤 동물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능력의 조합은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능력을 추가로 만들어냈으며, 이는 다시 인간만이 지닌 영역의 일반 능력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인간의 조건을 깨닫게 되었다. 현대의 신경해부학자들은 영장류가 인간으로 진화하면서 한때 일원화되었던 내용과 달리 그저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뇌 전체가 재편되었다고 서슴없이 지적한다. 하지만 여전히 골치 아픈 사소한 문제가 남아있다. 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인간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개발하게 됐으며, 그 일은 어떻게 발생했고 이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제부터는 이 수수께끼를 파헤쳐 볼 것이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인간의 뇌. 인간의 뇌에는 평균 860억 개의 뉴런이 있다. 이 가운데 690억 개가 뇌의 뒤쪽에 있는 운동 기능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소뇌에 분포되어 있다. 인간의 사고 및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전체 피질에는 겨우 170억 개의 뉴런이 존재하며, 뇌의 나머지 영역에 10억 개가 안 되는 뉴런들이 분포한다. 기억과 계획, 인지 유연성, 추상적 사고를 관장하고 적절한 행동을 실행에 옮기고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며 규칙을 배우고 감각을 통해 지각한 정보를 선별하는 전두엽과 전전두피질에는 시각 영역이나 다른 감각 영역, 피질의 운동 영역보다 훨씬 적은 뉴런이 존재한다. 하지만 뇌의 다른 영역보다는 전두엽에서 넓게 나타나는 뉴런의 수지상부는
돌기 끝을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뻗어 연결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제 뇌해부학자들의 연구가 점차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인간의 뉴런수가 침팬지의 뇌를 비례하게 늘린 것과 같다면 뉴런의 연결 패턴이나 뉴런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문제는 연결이다. 뇌가 커지면 뉴런의 수와 연결, 뉴런 사이의 거리도 함께 증가한다. 인간은 대뇌 피질의 크기가 침팬지보다 2.75배 넓으면서도 뉴런의 수는 1.25배밖에 많지 않다는 연구 결과는 늘어난 크기의 상당 부분이 세포체 사이사이의 공간과 이 공간을 채운 것들 때문이란 사실을 말해준다. 신경망으로 알려진 이 공간은 축색돌기, 시냅스 등 신경 연결을 이루는 물질들로 채워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 영역이 넓을수록 뉴런이 다른 뉴런과 더 많이 연결되므로 연결이 더 잘 된다. 하지만 뇌가 커질수록 각각의 뉴런이 다른 모든 뉴런과 연결된다면 연결 면적이 늘어나고 늘어난 크기만큼 연결 거리도 길어지므로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도 느려지게 되고 결국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실익은 미미할 것이다. 실제로 모든 뉴런이 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결성이 떨어질 때가 있다. 절대적인 뇌 크기와 총 뉴런 수가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연결이 떨어지고 연결 패턴이 변하면서 뇌의 내부 구조 역시 변하게 된다. 뇌가 새로운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는 연결 횟수가 감소할수록 전문화되어야 한다. 특정 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처리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로 연결된 뉴런들로 구성된 소규모 국소 회로가 만들어진다. 처리 결과는 뇌의 또 다른 부분으로 전달되는데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계산 과정이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40년의 연구를 통해 인간의 뇌는 수백억 개의 뉴런이 전문화된 국소 회로로 조직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회로를 모듈이라고 한다. 뇌의 어떤 부분은 단어를 들을 때 반응하고 어떤 부분은 단어를 봤을 때 반응하고 또 어떤 부분은 단어를 말할 때 반응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모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포유류가 진화하고 뇌의 크기가 커지면서 진화론적으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뇌 영역인 심피질의 크기는 비율과는 상관없이 만들어졌다. 심피질은 감각의 지각을 받아들이고 운동 명령을 내리며 공간의 이해, 의식적이고 추상적인 사고와 언어, 상상을 관장한다. 심피질의 크기 증가는 신경 발생적 시점에 의해 조절되는데 이는 물론 DNA 통제를 받는다. 발달 기간도 길어서 더 많은 세포 분화가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뇌의 크기도 더 커졌다. 우리가 진화를 통해 인간의 조건을 갖추어 가면서 양 반구의 연결은 더 헐거워졌다. 한편 각 반구 내에 존재하는 연결의 양을 나타내는 국소 회로의 수는 더욱 증가하여 국소적인 처리 작업은 더욱 많아졌다. 양쪽 반구에 대칭적으로 똑같이 존재하는 회로도 많지만, 예를 들어 오른쪽 뇌에는 신체의 왼쪽 움직임을 주로 관장하는 회로가 있고, 왼쪽 뇌에는 신체의 오른쪽을 관장하는 회로가 있다. 한쪽 반구에만 존재하는 회로도 상당수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대뇌 뒤쪽의 언어 영역과 말을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브로카 영역의 피질 구조에서 나타나는 비대칭 현상도 연결의 변화로 인해 인간만이 이 고유한 능력을 갖게 되었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물리적이고 해부학적인 차이, 연결의 차이, 세포 종류의 차이들을 드러내는 새로운 증거들을 보면 인간의 뇌와 다른 동물의 뇌는 조직된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언젠가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무엇이 우리를 그처럼 특별하게 만드는지 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에 강력한 유전적 통제하에 대대적인 진화를 거쳐 후생적 요인과 행동 기반 학습을 통해 섬세하게 다듬어진 뇌를 가진 인간이 있다. 인간의 뇌는 무작위적인 복잡성이 아닌 체계적인 복잡성을 가지고 있고, 자동 처리 능력이 있으며 제약 조건이 따르는 특수한 기술이 있고, 자연 선택에 따라 진화한 일반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뇌 전체에 분산되어 동시에 작동하는 체계들도 있다. 이는 우리의 뇌가 다수의 통제 체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된다. 뇌를 자극하는 외부의 정신적 힘이 아닌 바로 이 뇌에서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2장 의식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완벽하게 통일된 논리 정연한 기계식 인간이며, 누구나 느끼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든 뇌의 근본적인 구조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뇌에서는 수백만 개에 달하는 국소 처리 장치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는 고도로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1.3kg에 달하는 뇌 조직 전체에 분산된 중요한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뇌를 지배하는 존재 같은 것은 없다. 당신도 물론 뇌를 지배할 수 없다. 뇌에서 이만그만 떠들고 자라고 말한다고 뇌가 잘 수가 있겠는가? 뇌는 그렇게 많은 국소 처리 장치들을 통해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째서 겉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일까? 뇌의 국소적 기능, 뇌를 현대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17세기 영국 의사 토마스 윌리스의 연구 덕분이다. 그는 최초로
세로로 된 뇌량 소미와 그 밖의 몇 가지 뇌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그로부터 100년이 조금 지난 1796년 오스트리아 의사 프란츠 요제프 갈은 뇌의 각 부위별로 수행하는 정신 기능이 다르며 그 결과 사람의 재능, 특성, 기질도 제각각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뇌가 다양한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관이 관장하는 정신적 과정에서 구체적인 특성이나 능력이 비롯된다고 전제했다. 특정 능력이 다른 능력에 비해 더 발달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확대되며 이는 두개골의 표면을 눌러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그는 두개골을 연구하면 개인의 특성 능력과 기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내놓았고 이 주장은 골상학이란 이름으로 알려졌다. 1861년 유명한 파리 의사 폴 브로카가 탄이라는 환자를 부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탄은 실어증을 앓고 있었다. 그가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브로카는 탄이 자반구 전두엽 하부에 매독성 장애를 지녔음을 발견했다. 그는 실어증을 앓고 있는 몇몇 환자들을 더 조사했는데 모두 같은 부위에 병변을 지니고 있었다. 나중에 언어 중추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부위는 브로카 영역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독일 의사 칼 베르니케는 축두엽 병변을 가진 환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들은 단어를 올바르게 듣고 소리 낼 수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뇌 연구 초기에 이루어진 이 같은 임상 연구와 뒤은 부검을 통해 뇌의 각 부위에 국소적 기능이 존재한다는 갈의 의견이 타당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무의식 세계의 발견. 뇌와 관련해 심화되고 있던 분야가 뇌 각 부위가 국소적 기능이 존재한다는 개념만은 아니었다. 지금은 또 프로이드는 수면 아래 잠긴 빙상 같은 비의식적 과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데 사실 프로이드는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알린 사람이었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일찍이 프로이드에게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후에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프랜시스 골턴 역시 마찬가지였다. 골턴은 인간의 정신을 복잡한 배수관과 가스관 위에 세워진 집으로 묘사하여 이러한 관들은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으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우리가 굳이 이들의 존재를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논문의 결론에서 이번 실험에서 가장 큰 인상을 남겼던 부분은 아마도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다종다양한 정신작용과 의식 아래 완전히 가라앉은 깊은 곳에서 이 같은 정신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지 않고는 달리 그러한 정신적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내가 분산된 국소적 기능들을 가진 전문화된 신경망이란 사실을 과학자들이 이해하면서부터 임상적 수수께끼가 일부 해결될 기미를 보였다.
현대의 뇌 영상법과 EEG 기술이 출현하기 전에 이미 병변을 가진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일종의 역광항이 가능하게 되었고 뇌가 인지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뇌 분리하기. 1961년부터 대뇌의 양쪽 반구가 분리된 분리뇌 환자들을 대상으로 활동 중인 뇌를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1950년 후반 캘리포니아 공대 로저스페리 실험실에서는 뇌량 분리가 원숭이와 고양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었고 그 결과 온전한 뇌량을 가진 동물이 한쪽 뇌를 학습시키면 학습된 기술이 다른 쪽 뇌에 전달되지만 뇌량이 분리된 경우에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뇌를 분리하면 지각 능력과 학습 능력도 분리됐다. 이 엄청난 결과가 확인되자 사람에게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좌뇌는 오른손을 관장하고 우뇌는 왼손을 관장한다. 손이 시야 밖에 있는 경우 좌뇌는 왼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쪽 뇌에 주어진 시각, 촉각, 자기수용, 청각, 후각 정보는 그쪽 뇌에서만 처리되고 반대쪽 뇌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좌뇌는 우뇌가 처리하는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며 이는 우뇌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분리된 환자의 좌뇌와 언어 중추는 우뇌에 전달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왼쪽 정신, 왼쪽 정신. 1968년 로저스페리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이 증상이 지닌 보다 보편적이고 또 흥미롭기도 한 특성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의식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이중화로 요약할 수 있다. 분리뇌 환자들은 대부분 하나로 통합된 단일한 의식 흐름 대신 다른 뇌의 정신적 경험과는 완전히 단절되고 차단된 두 개의 독립된 의식 흐름이 양쪽 뇌에 하나씩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다시 말해 좌뇌와 우뇌는 각각 자신만의 독립적인 감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의지, 인지, 학습 경험과 관련한 인식, 계면, 충동 모두 양쪽 뇌가 각기 다르다는 얘기다. 그로부터 4년 후 스페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대뇌의 정준선을 중심으로 뇌를 분할하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통합된 의식체가 손상되면서 분리뇌 환자가 최소 2개의 정신, 오른쪽 정신과 왼쪽 정신을 갖게 된다는 증거를 모았다. 두 정신은 완전히 독립된 의식체로 공존하는데 이는 완벽하게 독립된 두 사람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샴 쌍둥이와 같은 방식이다. 그렇다면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는가? 자아의지도 두 개가 존재한단 말인가? 왜 양쪽 뇌는 누가 제어권을 주도하는가를 두고 충돌하지 않는가? 한쪽 뇌만 제어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양쪽 뇌는 어차피 한 몸에 갇혀 있으니 한 번에 한 곳에만 존재할 수 있는가?
어느 쪽 뇌가 몸이 향할 곳을 결정하는가?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의 자아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일까? 의식과 자아는 실제로 한쪽 뇌에만 위치하는가? 뇌에서 의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양분화 뇌 이론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우뇌의 인지 능력 실험이 시작되고 양쪽 뇌의 능력이 동일하지 않음이 밝혀지면서부터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자아뇌가 언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동 같은 조직인데 반해 우뇌는 말을 하지 않고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도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쪽 뇌의 의식 경험은 매우 상이하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한쪽 뇌는 추론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반대쪽 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뇌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산다. 우뇌에 사탕 한 상자가 비추면 그것은 사탕 한 상자뿐이다. 그런데 자네는 사탕 선물에서 갖가지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다. 을 통해 양쪽 뇌는 특정 영역에 전문화된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각 뇌의 의식 체계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쉽게 말해 각각의 뇌는 동일한 사물을 인식하지 않으며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도 동일하지 않다. 이 사실만으로도 양분화 뇌 이론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통합된 의식체에 대한 기존 개념은 훨씬 고약한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의식적 경험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질문을 살펴보자. 의식적 경험은 수많은 하위 체계를 지닌 모듈 방식으로 체계화된다는 것이다. 뇌의 각 영역은 저마다의 전문화된 능력을 갖고 있어 의식적 경험이 특정 능력과 관련된 피질 부위와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부터는 의식이 뇌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의식은 하나의 통일된 존재처럼 보이지만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체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순간에 어떤 개념을 의식하게 되던 그 개념은 다른 개념보다 더 많이 끌어오른 지배적인 개념이다. 뇌에는 각기 다른 여러 체계가 표면으로 올라가 의식적 인지라는 상을 거머쥐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소위 먹고 먹히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앞선 실험을 통해 지각적 판단은 우뇌가 자뇌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진술은 우뇌에서 나왔고 더 확신이 드는 느낌이라는 진술은 자뇌에 있는 확신에 찬 언어 충추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뇌에서 나온 두 이야기를 하나로 만들어 이야기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통합된 체계에서 나오는 완전히 통합된 진술처럼 들리는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두 개의 독립된 체계에서 나온 정보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정신에 의해 하나로 엮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뇌가 기능을 분산 처리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분산된 복잡한 체계를 갖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앞장에서 꺼냈던 큰 뇌의 연결 패턴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야 한다. 뇌의 크기가 커지고 뉴런 수가 증가하고 신경망 크기가 커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연결은 줄어든다. 하지만 각 뉴런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의 수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 실용적이고 신경 경제학적인 이유로 뉴런의 총 개수가 늘어나도 각 뉴런에 연결되는 뉴런의 수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 한 가지 이유는 각각의 뉴런이 다른 뉴런과 연결된다면 우리 뇌는 엄청나게 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뇌가 분산화된 이유는 우리가 큰 뇌와 이 뇌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 경제학을 가진 결과다. 연결이 생길수록 뇌는 전문화되고 국소 회로를 생성하고 자동화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수천 개의 모듈이 형성되는 것이다. 누가 혹은 무엇이 의식을 통제하는가? 우리가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 지배권을 쥐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하나의 자아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강한 의식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직관에 위배된다. 사실 우리는 본부라는 단어를 말하기보다는 주요 기능이나 하향 처리 과정과 같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다. 어떻게 책임 본부 없이 조직이 돌아갈 수 있을까? 왜 조직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첫 번째 질문은 뇌 기능이 복잡계라는 점을 답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복잡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부분의 합보다 큰 창발적 속성을 만들어내고 일단 생성된 속성은 이전의 부분적 속성으로 축소될 수 없는 수많은 체계들로 구성된다. 우리는 왜 통합되어 있다고 느낄까? 우리는 자뇌에서 모든 입력 정보를 뇌로 가져가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모듈을 발견했다. 우리는 이것을 해석기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다음 장의 주제다.